뉴스 퍼레이드 2부 문을 열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성국 박사님, 김남국 변호사,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그리고 뉴스바리스타 장원주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저 외교 전문가 신범철 교수님 나오신 걸 보니까 오늘 대충 키워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장 기자 뭡니까 오늘? 오늘 키워드는 데드라인입니다. 오늘이 7월 27일, 그러니까 6.25 전쟁이 휴전된 날인데요. 북한은 오늘을 전승기념일로 기념을 하고 굉장히 큰 경축하는 날로 삼고 있습니다. 이 날이 기억하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에서 더 이상 적대행위 하지 말자라고 이 날을 기해서 하자. 그러니까 오늘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제안했던 군사회담 한 번 지난 21일까지 데드라인이었다가 27일까지 유효하다. 오늘까지 유효하다 그랬는데 아직 북한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고 심지어 오늘 북한이 ICBM급 미사일의 또 다른 시험, 미사일 발사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정부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날을 기해 남북이 군사 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한다면 대화의 데드라인은 없습니다. 정부는 차분하고 담담하게 북측의 호응을 기다리겠습니다. 예. 저렇게 정부가 데드라인 없다 그런 거는 사실 7월 21일 오늘까지 이 두 번 미뤘는데 네. 아무런 북한의 반응이 없기 때문에 우린 차분하고 담담하게 기다리겠다는 건데 데드라인이 없어서 데드라인이 무너지겠을 뿐 아니라 사실은 북한이 오늘 만약에 미사일을 정말 미국 그 외신들이 보도하는 것처럼 쏜다면 그리고 그 미사일 쏘는 시험이 ICBM의 재진입까지 정말 시험하는 거 그게 성공하는 그런 저희로선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네. 어제 기억하실 겁니다. 미국 국방부가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ICBM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하는 일이 내년이면 가능해질 것 같다. 원래 예상보다 2년 앞당겼거든요. 그럼 이건 데드라인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설정하고 있는 레드라인을 북한이 정말 넘어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북한이나 뭐 다른 외국의 반응은 둘째치고 일단 그 우리 정부의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데드라인을 어겼다라고 하고 데드라인 설정을 했습니다. 근데 데드라인을 지금 21일 걸 한번 미뤘고 오늘 또 미뤘고 오늘 통일부에서 데드라인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처음부터 데드라인 이야기를 안 했는 게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일종의 게임이거든요. 우리가 어떠한 제안을 하면 북한은 그걸 활용해서 역제안을 해오고 또는 일부러 무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날짜를 설정하는 방법은 좋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처음부터 긴 호흡으로 가져간다. 우리가 이러한 원칙, 독일에서 밝힌 구상이 있기 때문에 그 원칙대로 긴 호흡으로 간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았는데 지금 벌써 두 번이나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했던 기한을 북한이 지키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다시 이건 긴 호흡이고 우리가 이러한 원칙으로 대화를 위해서 이렇게 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호응해 주길 바란다 하면서 우리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우리가 그 대북 대화 국면을 주도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계속해서 무력 도발을 했고 그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전 세계적으로 대북 압박이 강화되고 있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우리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과 만나서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직접 운전석에 앉아서 하겠다라고 이제 합의까지 이끌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한에 대한 이 국제적인 대북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그래도 대화로 나오려면 우리를 믿고 우리가 이끄는 대로 북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국제적으로 조성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북대화 국면에서는 우리가 주도권을 발휘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신 교수 말씀대로 우리가 덜컥 날짜까지 먼저 정해 놓는 바람에 날짜 정해 놓으니까 그 날짜까지 북한이 대답을 해줘야 이제 우리 체면이 사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수세적으로 칼날을 쥐게 되는 이런 그 전략적 오류라 그럴까요? 저는 그것을 우리 정부가 좀 범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행여나 북한으로부터 무슨 이른바 좋은 소식 오지 않을까 기다리고
그리고 오늘이 지나더라도 우리의 대화 제의는 유효하다. 데드라인은 없다. 네. 우리 스스로 옹색하게 그런 가드라인을 스스로 철폐하는 이런 발언까지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보면 우리가 다소 좀 성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또는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발생한 정책적 전략적 오류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지금 뭐 갑질 논쟁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지금 이 협상이 됐든 전쟁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여기선 갑이 돼야지 자게 되는 건데 지금 네. 갑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상실한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네. 신 교수님, 지금 이제 시각이 7시 46분이 딱 됐는데요. 사실 미국은 오늘 도발 가능성은 없다라고 봤습니다만 또 청와대 입장은 다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은 이 북한의 도발에 너무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의 필요해서 하는 거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책대로 도발에 대해서는 응징과 압박을 그리고 대화 기회를 열어가는 그런 접근이 필요한데 보통 이른 아침에 많이 발사한 걸 봐서는 네. 오늘 미사일 실험할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해놓고 보면 북한이 또 도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 수 없는데 아무튼 두 가지 요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북한의 미사일 도발 가능성이 여러 번 언론에 이렇게 제기됐잖아요. 그럼 북한이 그걸 심리전 차원에서 역이용합니다. 네. 그럴 때는 하지 않고 있다가 기습적으로 발사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하나의 측면은 뭐냐면은 기술적 진보가 있었느냐. 지난 7월 4일 날 화성 14호 발사했을 때 우리가 북한은 뭐 다 완성했다고 하지만 재진입 기술 부분은 약간 부족하다는 게 우리의 평가였거든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 과연 진보된 기술을 보여줄 수 있느냐 그걸 증명하는 게 중요하죠. 뭐 오늘 미사일 발사한다고 해도 뭐 예전에 도발했던 뭐 노동 미사일이라든가 중거리 이하로 이렇게 미사일 발사 실험하는 건 별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그 측면 심리적인 측면과 기술적 진보의 측면을 다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지금 며칠 전에 우리 정부에서 벙커 미사일 그걸 1톤급으로 좀 늘리겠다. 미국으로부터 암묵적으로 허용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거는 대화와 함께 투트랙으로 좀 북한을 군사적으로 협박할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하겠다는 건데 어땠습니까? 역대적으로 대화가 아닌 그런 그러니까 한국 정부의 그런 북한에 대한 액션 같은 게 있었던가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까지도 굳이 따지면은 핵이 아니기 때문에 재래식 무기를 강화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핵 무기 시대에서는 이게 핵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무기이기 때문에 핵무기 한 발 갖고 있는데 이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근데 재래식 무기 100개를 200개로 늘린다고 해서 핵 억제가 생기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핵은 핵으로 억제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 핵을 가질 수 없고 또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천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 남한 지역에 다른 나라의 핵도 갖다 놓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국제적으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을 어쨌든 지금 20년 넘게 지금 개발을 하고 있으니 이 북한의 핵을 억제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미국이 갖고 있는 핵무기를 통한 핵우산으로 억제할 수밖에 없다.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북한의 핵에 대한 억지력으로 뭐 우리의 탄두를 뭐 2배로 늘리거나 이런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이 북한 핵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는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핵만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수도권의 직접적인 위협은 장사정포를 비롯한 재래식 무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효과가 있죠. 억지적 효과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핵이 됐건 재래식 무기가 됐건 결국은 사령부의 이 존재가 중요하잖아요. 뭐 핵을 쏘는 것도 최고사령관이 할 것이고 그러면 이 최고사령관과 사령부를 무력화시킬 수만 있다면 그건 핵이든 재래식 무기든 그것은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뭐 타우루스가 됐건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지금 배치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기본적으로 북한이 핵을 갖고 위협하는 상태에서는 재래식 무기의 증강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점은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탄두 중량을 올린다라는 것에서 사실 우리 정부, 문재인 정부의 대북에 대한 어떤 정책이 투트랙이다라는 것을 좀 읽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탄두 중량을 올려달라고 요구를 한 게 2012년부터 요구를 했었으나 사실 미국에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탄두 중량을 올리는 것 자체가 사실 공식 의제에는 올라와 있지 않았지만
있지만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이제 ICBM 미사일을 북한에서 발사하다 보니까 이거를 긴급하게 올렸던 겁니다. 사실 그 문재인 정부가 대화와 뭐 타협의 그런 정책 기조를 가지고 북한을 뭐 설득에 나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신베를린 구상을 보게 되면 대화의 방점이 찍혀 있으면서 동시에 레드라인이라는 발언을 명확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 레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다라고 한다면 우리로서도 대화 정책을 접고 제재와 군사적인 목적으로 압박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 구체적인 그러한 협상 대북에 대한 군사적인 억제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탄두 중량을 늘리는 방안을 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북한에서 SLBM이나 이런 것도 시험 발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도 핵잠수함을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토론이나 이런 데서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대화 플러스 동시에 북한을 군사적으로도 압박하겠다라는 그런 문재인 정부의 투트랙 전략이 숨어 있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베를린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발언이 생각납니다. 네. 그러니까 돌아와서 하는 그 소감이 그 남북 문제를 푸는데 우리가 이렇게 무기력하다는 걸 느꼈다라고 그때 말씀했던 것 같은데요. 그럼 장 기자, 이게 국제적으로 이제 지금 북한 문제를 해결할 때 움직임도 있죠? 그렇죠. 그 가장 눈길을 끄는 뉴스가 어제 미 하원이 419대 3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그야말로 북한에 가할 수 있는 초강경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물론 상원 통과해야 되고 대통령 서명 남아있지만 이제 미 의회와 행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북한을 압박하겠다는데 나선 그런 첫 번째 큰 움직임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엔 북한 원유, 석유 제품 수입 봉쇄뿐 아니라 북한 선박 운행을 막는다든지 또 온라인 상품 거래까지 막는 동원할 수 있는 걸 다 동원한 그런 카드를 어제 이제 하원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문제는 중국인데 그리고 북한의 원유가 안 들어가게 하는 게 가장 키워드는 제가 이 방송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파이프라인을 잠그느냐 안 잠그느냐인데 중국은 여전히 처음에 트럼프하고 시진핑 만났을 때 처음에 한 100일 정도 무역 갖고도 얘기하고 대북 압박도 중국 시간 주겠다고 했었는데 100일이 지났고 그 미 중간에 미러월 관계는 끝났다고 보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중국은 난 못하겠다. 세컨더리 보이콧 그런 거 하는 거 국내법 위반이다. 자꾸 미국이 그렇게 하지 마라 라는 쪽으로 돌아섰고 더 큰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 건 러시아마저도 내가 이제 내 몫을 좀 챙기겠다는 건지 북한에 대해서 미국과 완전히 엇박자의 그 스텝을 계속 밟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미국이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서 북한을 압박해도 북한이 핵에 대한 노선을 바꿀까 말까 하는데 중국도 엇박자, 러시아도 엇박자. 그럼 미국 혼자 하는 게 과연 얼마큼 힘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네, 더군다나 며칠 전 뉴스에 보면 중국이 비협조뿐만 아니라 지금 서해 상공에서 지금 완전히 약간 적대적인 행위까지 했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그러니까 남북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큰 중미 무게가 이 한반도에서 붙겠다라는 걸 가시한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전 세계로부터 G2 국가로 인정받고 있는데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사실 중국이 미국한테 한편으로는 또 큰 소리 치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 달러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중국이니까. 그렇지만 역시 군사적으로는 아직 중국이 미국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고요. 그것이 북한이라는 존재 때문에 더욱이나 명분을 세우기가 어려워서 자꾸 수세적으로 몰리잖아요. 중국이 이렇게 핵 개발을 하고 또 군사적인 무력 도발을 자꾸 하니까 미국이 북한의 이 무력 도발을 제재한다는 명분을 세워서 항모도 출동시키고 전략폭격기도 출동시켜도 어떻게 말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의미에서의 수세적인 측면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국 시진핑 체제나 중국 군부 입장에서 자존심 많이 상하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북한한테 짜증 섞인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좀 조용히 좀 있어라. 하지만 그러나 계속되는 미국의 이런 무력 시위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최소한의 대응을 안 할 수가 없고 이것이 일촉즉발까지 이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상태가 지금까지의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은 무력 도발을 하는 북한이나 이것을 무작정 엄호하는 것처럼 보이는 중국만 있을 때는 미국이 또 전 세계 유엔이 다루기가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 러시아가 자꾸 중국과 손을 잡고 북한 편을 드는 거가 돼버리니까 오히려 한반도에서 보면 중국과 러시아가 한편이고 미국이 지금 다른 한편인 것처럼
이렇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러시아 푸틴은 지금 자기 나라의 이익이 되고 자기 위신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면 뭐든지 하는 사람 아닙니까? 심지어는 미국 선거에까지 막 개입하려고 하고 막 이런 사람이니까 이 사람의 그 외교 정책이 우리한테 우호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이 여전히 늘 널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가 중국도 전략적 협력 관계를 상승시키면서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되지만 동시에 러시아가 더 이상 북한이나 중국과 한편이 되는 것을 막아내는 이런 의미에서의 대러시아 외교도 우리가 지금 강화해야 될 시점이 아니냐. 복잡하게 전개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 교수님, 그러면 푸틴과 지금 트럼프가 일종의 밀월 관계인데 좀 협조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예, 지금 러시아의 그 과거 패턴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러시아는 자기들이 그 동북아시아에서 영향력이 별로 없다는 걸 압니다. 예. 그래서 특정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보면 딴지 거는 방식으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죠. 네. 지금 미국이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중국과 빅게임을 하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나도 있다는 그러한 것을 좀 드러내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 큰 해법은 결국에 미중 간의 타결이 되면 러시아는 슬며시 그것을 따를 거라고 보는데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 고 박사님께서 말씀을 정말 잘해 주셨는데 미중 간의 협력이 잘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당분간. 지금 미국의 그 국내법 절차 그거를 하면은 결국엔 뭐냐면은 의회에서 정부한테 트럼프 행정부에 재량권을 준 겁니다. 그럼 트럼프 행정부가 그것을 가지고 세컨더리 보이콧을 행사할 것인가 아닌가.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어디를 향해서? 중국을 향해서 지금 나가는 거거든요. 중국의 기업을 제재하기 때문에. 그럼 중국은 과연 그런 전면전, 경제 전면전을 벌일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원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어디서 유엔에서 대북 제재를 협조해라. 이게 지금 사실은 돌아가고 있는 메커니즘입니다. 네. 근데 지금 시진핑으로서는 또 이번 당대회에 있어서 자기 권력을 공고히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한테 굴복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없고 따라서 한 8월, 9월경에 미중 간의 격렬한 좀 논쟁이 벌어질 것 같고요. 또 8월 말에 저희 있는 UFG 훈련 이것과 관련해서 북한의 반응 그래서 긴장 고조 가능성 그래서 8월 달이 정말 중요한 한 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청와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6시에 이제 기업인 간담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뭐 기업인 간담회 이렇게라고 뭐 어렵게 얘기할 것도 없이 호프타임. 네. 그렇죠. 치맥 이렇게 얘기가 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대통령하고 주요 그룹 총수가 만났던 모양새와는 아주 다른 네. 그런 모양 이 연출됩니다. 보통은 한 15명 정도 10대 그룹 불러서 같이 그냥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대통령이 말씀하시면 받아 적는 재벌 총수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A조, B조, 조 편성도 해서 오늘 8개 기업, 내일 7개 기업인데 이제 두사는 상위 회장 자격으로 다 참석합니다만 네. 그렇게 해서 심지어 어디에 조 편성이 될 거냐를 놓고도 사실은 기업들 사이에 눈치 작전이 있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15대 기업에 끼지 않는 중소기업 100대 그룹에도 끼지 않는 오뚜기가 모범그룹으로 대통령이나 이쪽 여권에서 이렇게 칭송받으면서 특별 초청이 됐단 말이에요. 네. 일종 와일드 카드로 된 이 조에 편성되면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여기 들어가고 싶어서 서로 눈치 작전을 폈더니 자 13579 재계순위 24687 10 해서 짝홀로 나눠서 오늘이 짝수조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 현대자동차, LG, 포스코 등이 오늘 그렇게 같이 가고 싶었던 오뚜기 회장님과 함께 20분 동안 호프타임하고 네. 그다음에 한 60분 정도 들어가서 실내 모임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현대자동차는 마지막까지도 정몽구 회장이 원래 참석한다고 얘기했었고 자료에도 그렇게 나왔다가 막판에 아마 20분 정도의 그 외부에서 맥주 마시는 게 조금 소화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는지 정의선 아들 네. 정의선 부회장으로 멤버를 교체했습니다. 예. 스포츠 경기를 방불케 합니다. 그렇네요. 오뚜기가 대세 같습니다. 네. 저도 좀 전에 우리 방송하기 전에 광고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오뚜기 광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러네요. TV조선까지 진출했나. 그 정도로 관심을 끄는 데 네. 성공했으니까 대통령의 한마디가 그만큼 아직도 우리 예. 사회에 그 위력이 있다고 하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네. 네네. 그런데 7, 8명 정도의 모임이라면 우리가 흔히 여러 간담회를 하거나 해볼 때 10명 이상 넘어가면 무슨 얘기 하겠냐 이러잖아요. 근데 7, 8명 정도 되면 정말 속내를 틀어놓고 얘기해 볼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만나지 않고 두 차례 걸쳐서 7명, 8명 정도 배석자까지 있으면 더 많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정말 대화를 한번 해보자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읽힙니다. 그리고 뭐 호프 타임이라고 하는 형식도 그렇고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청와대가 가이드라인 없다 그러면서도 이번에 주요하게는
그 상생협력 방안이나 일자리 문제를 얘기하고 싶다는 얘기가 어쨌든 흘러나왔잖아요. 네. 자, 대통령 만나러 가기 전에 대기업들이 계속 발표합니다. 뭐 저희 회사는 그럼 몇 명 정규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계속 이러잖아요. 대통령의 가이드라인 없이 무슨 얘기는 하자 그래도 기업들이 알아서 거기에 맞춰주면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기업들의 체질의 변화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동시에 체질 변화라는 게 어떤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정말 하고 싶은 말 해야죠. 아니, 대통령이 진짜 속내 있는 얘기 합시다 그러면 자기들 정말 어려운 얘기 하러 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예. 뭐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그렇잖아요. 있어야 그러니까 돼요. 예를 들어서 훨씬 경방이나 전방이 예. 최저임금 그 일방적으로 너무 많이 올리는데 항의 표시로 우리는 경청 탈퇴하겠다. 이런 게 맞으면 기업인으로서의 소신일 텐데 예. 그게 옳다 그러다는 다른 문제입니다. 네네. 근데 과연 우리 그 대기업에 그 참석하는 사람들이 대통령한테도 너무 포퓰리즘 정책이 있어서 좀 저희들이 걱정됩니다. 최저임금 너무 많이 올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정규직으로 자꾸 하라 그러면 우리도 부담이 점점 커집니다. 예컨대 그런 얘기 할 수 있을까? 또 핀셋 증세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결국 저희들한테 돈 더 내라는 건데 저희들 사내 유보금 그냥 쌓아놓고서 우리 쓰는 거 아닙니다. 이게 경제 위기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우리도 서바이벌을 위해서 비축해 놓는 겁니다. 뭐 예컨대 자기들이 평소에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네. 그런 얘기들을 대통령한테도 할 수 있어야 이게 제대로 된 토론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기 전부터 정규직 몇 명 전환하겠다고 막 발표하는 걸 보면 이분들이 가서 결국은 대통령과 새 정부의 코드에 맞추는 얘기 정도 하고 오겠구나. 그리고 서로 좋은 덕담 나누고 오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미리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네. 이런 예단이 옳다는 뜻이 아니고 네. 그래서 끝나고 나서 뭐 역시나 이런 평가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건 뭐 그 노무현 정부 시절 초기에 검찰과 대화에서도 정말 격의 없는 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땠습니까? 그 전술적인 전략적으로 볼 때 오늘 그런 고 박사님 말씀대로 그런 허심탄회한 대화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사실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특히나 이제 국정농단 사태 저희가 겪어봤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벌 통수들을 따로 한 명씩 불러가지고 은밀하게 뭔가 대화를 나누고 예. 그러한 것들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재계 입장에서는 이번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네. 굉장한 고민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다릅니다. 예. 굉장히 낮은 모습을 보이고 소통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실 재벌 총수들을 만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냥 한 번에 다 불러 모아서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할 수도 있는 그냥 그런 과거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예 A조, B조 나눠가지고 한 6, 7명 정도로 조그만하게 정말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누겠다라고 지금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격식도 자체를 그냥 차나 간단하게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맥주 정말 마시면서 시원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나 어떤 국정 운영 스타일 자체는 믿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뭐 며칠 전에 이틀 전이었나요?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 국민들이 원하고 청와대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정말 원하고 있는데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는 그 자리에서 대통령과 청와대와 이 검찰 개혁이 방안이 다를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것을 의미하는 의미심장한 한시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 그 자리 자체가 뭔가 기업인들이 가서 이야기하기 어려운 자리이긴 하지만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 자체가 이야기를 듣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상생을 이야기를 하고 강조는 하겠지만 그거 자체를 굉장히 그 시간 중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고 아마도 오히려 조금은 기업인들의 이야기를 좀 듣는 쪽으로 방향으로 그 시간을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도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뭐 작은 팁이라 그럴까 좀 주문을 하자면 각 기업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는 청와대 경제수석실이나 정책실에서 바싹 환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먼저 얘기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뭐 그러니까 대통령이 좀 물어봐 주면 좋겠어요. 이를테면 이거 현대자동차 요새 뭐 중국 가서 이렇게 고생들 많다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대통령이 좀 말문을 터줘야 기업인들도 대통령이 질문하셨으니까 하고 자기들 어려움을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각 기업마다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현안들을 청와대만큼 잘 알고 있는 데가 없거든요. 그렇게 좀 물꼬를 터주시는 역할까지 대통령이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조심스럽게 연세 지긋한 참석자 중에 한 분이 문무일 총장, 검찰총장의 사례에 또 다른 한시로 한시 하나쯤을 준비해서 만약 적절한 타임이 되면 하나 읊으시려고 준비는
연세가 젊은 뭐 40대, 50대 이런 참석자 말고 예, 예. 한두 번쯤 준비해갈 것 같다는데 한 표를 던져봅니다. 저는 갑자기 취중 진담이라는 얘기가 생각나는데요. 왠지 모르게 기업인들의 진담을 듣기 위해서 맥주를 선택하신 게 아니었을까. 그게 좀 한수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녁 뉴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은 인천 도심에서 남의 집에 초인종을 누르고 사라지는 이 아이들 장난이 아닙니다. 여장 남자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긴급 취재를 했는데 그 내용 저희가 잠시 후 1분 뒤에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